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미국의 부채 협상 낙관론이 부각이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언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강한 탄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선 점, 그리고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이 없었던 점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5월 들어서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이 추세적인 흐름을 그나마 만들어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네, 완성차 호실적과 전기차 등 차량 부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덕양산업, MS오토텍, 넥센타이어 등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도주 부재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지난해 11월 중국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주목을 받은 대표 섹터는 바로 철강주였습니다. 연초 가파른 상승세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 지금의 주가는 정반대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중국 당산시 철강 감산 시작입니다. 중국 철강 생산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당산시가 지방정부의 조강 감산령으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줄일 전망입니다. 이에 국산 철강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철강주가 시장에서 모처럼 일제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네, 지난 월요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세아 제강 지주를 중심으로 포스코 스틸리온, 동국제강 등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장중 등락을 반복하던 포스코 홀딩스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철강주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누리호 3차 발사입니다. 오는 24일 국산 로켓 누리호가 우주로 향합니다. 이번 발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서 만든 위성을 싣고 실제 우주 임무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종목별 흐름 짚어볼까요? 네, 누리호 발사 이슈에 초소형 위성 관련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주관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누리호가 발사되는 24일 전후로 모멘텀의 연속성 여부를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철강과 우주항공 섹터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포스코홀딩스와 동국제강, 그리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를 픽해봤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포스코홀딩스와 동국제강,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P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발 이슈에 웃고 우는 철강주. 오늘은 중국발 이슈에 모처럼 웃음꽃이 폈습니다. 자, 철강 대장주 포스코홀딩스와 또 중국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동국제강을 준비를 했는데 와, 두 분 모두 양 종목에 고 사인을 지금 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경민 차장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먼저 볼 텐데 포스코홀딩스 고 사인 어떤 이유에서 켜주셨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고요. 더 이상 철강 가격만으로 실적 측정이 없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타 사업부,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원료, 소재 이런 사업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고
철강 가격은 뭐 오늘 뭐 조금 오른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좀 혼조세였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런 가격대는 좀 유지되고 있고 점진적인 그런 이익 회복에 따른 가이던스 충족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철강으로 봤을 때 포스코는 좀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스코의 영업 가치보다는 PBR 밸류로 이제 저점을 찾는 어떤 게임의 성격을 많이 가졌었죠. 근데 2차 전지 사업이 커지면서 뭐 PBR이나 그리고 뭐 5배 안팎의 굉장히 낮은 이제 그런 멀티플 구조에서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R이 0.5 이상, PER로 뭐 10배 이 정도를 좀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그러니까 그쪽 재료 쪽 관련해서 편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 모두 좀 매도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변수가 심하게 악화되고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 35만 원 전후한 그런 레벨단을 훼손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시총 한 40조까지는 뭐 포스코가 많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고 사인을 좀 드려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 가격적인 매력부터 앞으로 성장 동력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강석훈 PB도 역시 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철강 생산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당산시로부터 이 조강 생산량 감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산 철강제 어느 정도까지나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중국 철강 생산의 메카인 당산시가 말씀 주셨던 대로 지방 정부 뭐 조강 감산령에 따라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산 감축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은 이르지만은 정황산 국산 철강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이와 같이 철강 생산을 본격적으로 줄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고 다른 이유로는 중국 철강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입니다. 2030년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명확한 만큼 이 감산의 기조는 유지되거나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자구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을 낮은 가격에 한국 시장에 팔아 철강 가격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게 이제 감산을 통해서 많이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 이제 감산을 또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환경을 위해서 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사실 뭐 완벽하게 철강주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하면 2차 전지의 또 뭐 대장주, 뭐 대표주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철강보다는 2차 전지주와 흐름을 조금 같이 한다고 봐야 될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이제 하지만 좀 실적의 대부분은 철강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 산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면 분명히 펀더멘탈적인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주가를 결정하는 그런 투자 심리는 이미 포스코 퓨처 M과 함께 2차 전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뭐 누구나 이렇게 좀 동의하실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안에서 2차 전지의 실적을 어디까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 리서치 하우스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뭐 대여섯 개를 읽어봐도 다들 시각이 좀 각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하기가 뭐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것은 포스코가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원료나 재료나 어떤 이제 자원 같은 경우에서 다른 업체들이 하는데 포스코가 못한다. 뭐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자원책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포스코는 뭐 할 수 있다. 다른 업체가 하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이고 뭐 2차 전지에 이제 주도 시기가 온다면 저는 뭐 편승하는 흐름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고 막대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큰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원, 원료, 소재, 가공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일괄 처리에 대한 이런 능력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프리미엄도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이제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포스코의 수직 계열화, 이 밸류 체인에 이제 또 높은 점수를 역시 좀 주셨습니다. 자,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좀 보자고 하면은 사실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흔들리는 이 주가를 여유롭게 좀 지켜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4월에 조금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속이
좀 탈 수도 있고 약간 불안한 마음도 좀 드실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들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피비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좀 2차 전지라고 하는 커다란 sek터 면에서 말씀을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주제인 철강보다도 뭐 확실히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2차 전지 테마란 이유로 올랐던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중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이 조정장을 거치면서 확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낙 밸류를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것보다 이제 추가적인 알파를 보유한 기업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는 쇼티지로 파이를 나눠 먹는 지금까지 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쇼티지가 해소되는 단계에서 여전히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수주를 따올 수는 없는 것이고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마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2차전 훨씬 이전에 미리 공부를 하셔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양질의 2차전지 기업들을 사신 분들이야 기술적 해자와 마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4월 중에 사신 분들은 과열된 시기에 사신 것은 맞지만은 올해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원을 잡고 최근 밸류에이션인 8배를 적용하면은 시총은 36조 원으로 이전 고점인 43만 원대 근접하게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논리에 맞춰서 1차 목표가는 4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고점이 43만 6천 원 정도 이제 4월의 고점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도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조금 돌아서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동국제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로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두 분 역시 이제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이제 강석훈 PB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국제강의 1분기 실적 부진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예, 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철강 기업들은 뭐 철강 수요가 낮더라도 고로를 계속 이제 가동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긴 합니다. 고로 이제 수요 부진으로 올해 연간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1분기 글로벌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서 내년 부분은 뭐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침체에 벗어나고 글로벌 철강 시황이 개선이 되면은 이 내년 부분 쪽에서 수익이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작년 7,400억 원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6,600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다 떨어지겠지만은 그동안 2,000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던 것을 생각하면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정경민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보겠는데 사실 동국제강이 이제 오늘 또 주목을 받은 이유는 중국 현재 공장을 갖고 있어서라는 이제 이슈였는데 중국 현재 공장 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리고 현재 가동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철강 산업은 이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든 게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중반 정도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과잉 생산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국 쪽의 이제 생산량과 그리고 잉여의 총량이 세계 철강 업계에 던져주는 그런 파급 효과가 좀 어마어마하고 뭐 거의 절대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영향부터 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조강 생산 억제 정책이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중국산 철강 제품의 해외 유입은 거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상반기에 이제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236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20% 이상 증가를 했고 동국제강만 따로 떼서 이렇게 좀 생산량을 보기에는 조금 뭐 정확치 않은 좀 데이터긴 합니다만 국내 그런 조선용 후판이나 또 이제 가정용 컬러 강판 요게 좀 수요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그럴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를 보면은 사실 조금 올라올 법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지다 보니까 뭐 3월부터는 이제 좀 뭐 기다리는 게 그냥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언제 오를까 하는 좀 속절없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자,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좀 뒤늦게 들어가서 지금 약간 하락하는 이 흐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한데 피비님 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물론 이제 그 인적 분할 이후에 6월 16일이 재상장일인데 그때 이후의 주가 흐름을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 전반적인 수요 부진으로 1분기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철강 수요가 돌아오면서 수익을 다소 회복할 것으로 보고 분할 이후 특히
동국 CM이 내년과 고부가가치가 있는 컬러 강판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BR이 0.3으로 역사적 저점인 것을 고려해서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한 14,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습니다. 전저점 수준인 1,5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동국제강 이제 오늘 뭐 철강주 모처럼 조금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니까 동국제강에 신규 진입을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앞으로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뭐 고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뭐 사실상 전 보유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뭐 크게는 큰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1만 원대 초반부터 한 14,000~15,000원 정도의 좀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박스 하단에 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 집어 던져야 될 이유는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개괄적으로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10,000원부터 11,000원 뭐 요 사이까지 요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주가가 잘 좀 버텨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반사적으로 14,000원 윗부분에서는 맞고 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추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수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PBR 기준으로 0.2배 정도 떨어졌을 지금 수준에서는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0.4배 가까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반대로 저항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판이나 또 컬러 강판 같은 그런 좀 전방위 제품의 수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려주신 박스권에서는 그래도 지금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은 자리 정도로 네. 이제 14,000원 정도 목표가 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우주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에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이제 그나마 좀 개선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를 볼 텐데 둘 다 오늘 좀 유사하게 상승을 폭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두 분 다 이제 고 사인을 주셨고 LIG 넥스원은 이제 두 분이 스탑과 고로 좀 엇갈렸습니다. 자, 스탑 신호를 주신 강석권 PB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LIG 넥스원 왜 지금 스탑을 좀 해야 될까요? 오늘의 뉴스는 호재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떨어지는 실적 개선 속도를 커버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올해는 1분기 실적도 뛰어났고 말씀 주셨던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 산업 등으로 이제 작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0% 가량 더 올랐죠. 하지만 이제 LIG 넥스원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보여줬던 영업이익 증가율과 뭐 타 방산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를 비교했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에 와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수주 소식이 이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현재 가격을 뒷받침할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탑이란 사인을 보냈고 저항가는 대략 83,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수주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은 맞지만 앞으로 이 수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정경민 차장께서 이제 고 사인 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주제가 좀 누리호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뭐 저는 일정상의 그런 모멘텀이죠. 근데 오늘 반등하고 뭐 최근 9만 원 부근까지의 반등은 역시 좀 방산적인 그런 요인이 좀 컸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좀 시각을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초소형 이제 위성 체계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계약이 좀 연결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뭐 거래량 상승폭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큰 반향을 보이거나 시장에 관심을 끌지는 그런 못한 그런 재료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좀 방산 쪽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5월부터 6월까지 다시 이제 중동, 동유럽 이런 쪽에 좀 방산 관련된 많은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했던 MOU들이 이제 본계약으로 체결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천궁을 이제 조 단위 비용을 들여서 도입했던 UAE와 그 아랍에미레이트죠. 여기 이제 추가적인 무기 도입 소식과 소문이 좀 돌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 정도에서 지금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다라면 저는 뭐 빠른 속도의 슈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돌아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 또 밀리터리 덕후시다 보니까 이제 방산 쪽으로 이 글로벌 계약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이쪽에 이제 또 좀 높은 점수를 지금 주셨는데 누리호로 좀 돌아와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는 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발사일을 기준으로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지 뭐 발사 이후에도 좀 연속성 있게 이 우주항공 쪽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료 소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면 누리호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8차까지 어쩌면은 더 많은 더 빈도로서 발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재료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점하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뭐 퍼스텍, 뭐 파이버 프로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좀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누리호가 향후에 뭐 5번, 6번 정도 추가 발세가 예상되어 있는데 누리호의 단일 모멘텀보다는 아까 단일 모멘텀을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중소형주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어질 이제 수주 장고가 지금 8조, 9조 이 정도 좀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빠른 매출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가이던스 수준에 머무느냐 이게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한 600억, 700억 정도가 꾸준히 찍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그 양상에 따라서 저는 뭐 시가총액 한 2조 5천억 정도 그 정도도 뭐 무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좀 긴 호흡으로 레벨업되는 과정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석훈 PB께도 이 방산과 우주항공을 조금 연결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수주 소식에 초정밀 유도무기 뭐 이런 이제 방산 기술의 강점이 그 우주 산업에서도 조금 두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연결된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물론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항공우주 기업 대부분이 뭐 전투기, 유도무기라든지 뭐 자주포 제작 등에서 방위 산업도 병행하고 있죠. 사실 미사일과 로켓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발사체에 사람을 태우면 우주선, 폭발물을 실으면 미사일인 셈인데요. 즉 방위 산업 쪽에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흘러들어오는 캐시카우로 우주 발사체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죠. 특히나 앞으로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저궤도 위성 부분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기지국의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산업이죠.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방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 크게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LIG 넥스원이 4월 말에 89,000원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좀 탄력이 둔화된 상태로 조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영민 차장께서는 기존 보유자가 구간별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뭐 이 종목으로 단타 치시는 분은 잘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빠른 수익 매매, 단기 매매보다는 어쨌든 이제 방위 산업 자체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LIG가 보유한 이제 특유의 그런 소모적인 그런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미사일 한 발 뭐 이런 식의 좀 매출이 좀 있는 거다 보니까 향후 이제 수주 상황을 보면서 좀 긴 시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7만 원 정도의 어떤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면 뭐 저는 뭐 7만 5천 원도 뭐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7만 5천 원, 7만 원 정도의 어떤 저점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그런 올 하반기에 나올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조금씩 레벨업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석훈 PB께 이제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지금 뭐 15일 정도부터 보니까 약간 뭐 십자형 패턴도 나오고 양봉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흐름 이런 게 나오면서 오늘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가격대를 조금 스탑 신호의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스탑 신호의 이제 말씀은 이제 사실 스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팔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상단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호재라고 하는 것들, 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실적 둔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이 뭐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대전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웠던 83,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항가로 잡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83,000원 저항가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 소식이 전해졌죠. 이 종목을 이제 두 분 다 지금 고 사인을 주셨어요. 정경민 차장께서도 이 부분에 이제 고 주셨는데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실적이 하향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싼 전투기 제조사이자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수급도 이제 단기 슈팅을 뭐 돌리는 수준 정도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저는 5만 원 초반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성 관련돼서 오늘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영향은 좀 크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방산이죠. FA50 관련된 수주와 매출 인식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KF21의 조기 배치 시기와 또 해외 선수출이 언제 나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이 결정이 되고 주가 반등의 속도를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비슷한 세그멘트, 비슷한 경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로파이터라는 지금 전투기인데요. 네. 이제 뭐 FA50하고 좀 경쟁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무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쇼케이스이자 광고는 실전 경험이죠. 근데 FA50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곳에서 실전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잠재 수요가 뭐 동유럽, 동남아, 또 남미 쪽에서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그렇게 본다면 역시 좀 실적 수주가 견인하는 주가의 회복도 머지않아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싼 전투기 제조사, 네. 실전 영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좀 남는데 실적 하향이 이제 극히 낮다라고 좀 주셨고 뭐 증권가의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도 지금 주가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강석훈 PB께서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은 어디에 좀 베팅을 하고 계세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됐던 점이 이제 반영될 거라고 하는 점. 이제 하반기 폴란드향 이제 FA50 매출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성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은 될 텐데 이게 특히나 4분기 수출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하게 되면은 4분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체 부품이라고 하는 쪽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제 보잉 에어버스라고 하는 민항기 제작업체들이 생산량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보잉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6월부터 소형기 기준에서 생산 대수 월간 31대에서 38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항공기 수주 잔고 자체가 11년치나 쌓여 있고 이제 2024년부터 코로나 리오프닝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높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해외 시장 공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FA51이라든지 뭐 FA21과 같은 것들의 이제 수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주가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LIG 넥스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도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종목인 것 같은데 기존 보유자분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갈까요, 차장님? 네, 뭐 큰 걱정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만 원이 하회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뭐 집중 매수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좀 조언드리고 싶고 빠른 속도를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락시 또 음봉 나올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비중에 한 5%, 10% 이렇게 담아가시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좁은 박스권을 좀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수주가 좀 공백이다 보니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 조금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FA50의 수주 그리고 KF21의 분담금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한다면 LAH 이게 라이트 아임드 헬리콥터의 공격 헬기가 지금 중동 쪽에서 굉장히 뭐 이런 말 써서 입질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임하면 이런 것도 이제 잠재적 호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계약의 느낌이 좀 온다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고, 네. 자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동국제강 그리고 LIG 넥스원 또 한국항공우주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살펴드린 종목은 현재 주가 그리고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신흥이 9.5% 상승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DL, ENC 우선주가 7%대 상승률 보이면서 22,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강남 제비스코가 4%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전자가 4%, 그리고 해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볼까요? 이거래 연속 상한가 후 오늘 3% 하락을 보였는데요. 현재 5% 강세 보이면서 9,9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가 9%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지금 들어갔고요. 역시 데모가 우크라이나 관련주죠. 9%대 강세 보이면서 14,2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던 LMS 역시 7%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멀티슈즈 브랜드 유통그룹인 윙스폿 9% 강세 보이면서 2,31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SJM 홀딩스가 1.5%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GS 글로벌 역시 1.4%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7% 상승률을 보였지만 시간에선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세MK 보겠습니다. 최근 흑자 전환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5% 상승을 했는데 한세MK 1.3% 하락하면서 3,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라이콤이 4%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나노브리 기능성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죠.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3% 상승률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현재는 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인 구형테크 역시 2.4% 하락하면서 3,8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인데요.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창 파트너 SK하이닉스, 강석훈 PB 명신산업, 그리고 정경민 차장 파이nem텍 가지고 오셨는데 최수창 파트너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정말로 좀 라이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업황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고부가치인 DDR5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 증가,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이징 포인트로 반도체 업황 바닥론과 함께 이제 DDR5의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지금 수요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턴어라운드 계속 외치지만 네. 그 시점이 언제로 좀 당겨오게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 바닥론 얘기하는 것은 작년 11월, 12월에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시작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 4월 달, 지금 4, 5월에 감산이 발표됐으니까 20% 감산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감산을 한 그 효과가 2분기에 거의 정점을 찍고 재고분의 감소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재고 물량들에 대한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다수 증권사의 평가든가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들의 평가입니다. 이제 관건은 모바일 부분이나 PC 부분의 수요, 데이터 센터 등과 서버 쪽에서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 아직 기대만큼의 폭발적이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건 이제 PC 부분하고 모바일 분야인데 모바일 부분은 하반기에 애플의 신작 출시와 더불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또 이제 PC 부분에서는 지금 업황 바닥에 대한 가격론들이 나타나는데 그 감산 이후에 시차를 두고서 3분기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DDR5는 이제 CPU,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CPU가 아직 호환되는 거 나온다 했다가 안 나왔었는데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해서 인텔에서 이것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물리면서 실적으로 DDR3나 DDR4의 재고 물량은 축소되면서 밀어내기가 되면서 DDR5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서 사면 그때는 라이징 벌써 떠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해외 반도체 기술주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인데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한데 반도체주들이 해외 주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벌써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램리서치라든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가 얘기한 게 엔비디아는 가져가십시오. 챗 GPT 할 때 국내 챗 GPT AI 관련주는 테마성이지만 긴 호흡에서 가져갔던 건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져가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주들이 미리 선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마이크론마저도 강한 상승의 반등이 이어왔거든요. 이런 점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이 해외 반도체 기술주들에 뒤처질 일은 없다. 밸류에이션상. 현재 저평가 매력 속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뜰 수 있는 주식이다.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또는 자동차 일부 부품주들이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최근에 계속 관심은 그쪽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라이징 섹터는 전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기술적으로 이 93,000원을 넘어왔어요. 네. 1차적으로 아주 작은 직전에 박스마디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95,000원만 장악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전 고점을 지금 가파르게 한 3일 만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이전 고점인 95,000원도 좀 더 강하게 뚫어낼 그렇죠. 수 있다. 강하다고 보죠. 어. 거기만 뚫어주는 기술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네. 어디까지 봐야 반도체는 될까요? 바닥 17만 원 봐야 됩니다. 아, 신고가 바로 분석. 17만 원까지. 바로라는 것이 이제 한 달은 아니겠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이게 SK하이닉스인데 잠깐 여기 지금 해외 주식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흐름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65불 올라왔거든요. 지금 뚫고 올라가는 돌파의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신고가 나왔고. 엔비디아 강하죠. 예. 그럼 램리서치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뒤늦게 시동 걸린 SK하이닉스는 1차적 기초 93,000원 넘어오고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전고점 넘어가면 하락 1년 반 동안 하락했던 것을 탈피하면서 추세 상승의 전환 시점이 확인된 그런 공격적인 매수 자리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징 스탁으로 2차 전지가 핫할 때 만났으면 조금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반도체를 너무 우리가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 시총 3위인 SK 하이닉스가 등장을 해서 지금 목표가를 17만 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뚫고 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해서 길게 좀 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강석권 PB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죠. 이 자동차의 명신산업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부터 만나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 10%로 올라선 기업의 높아진 영업이익률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고객사의 추가 모델 수주 가능성을 이제 라이징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뭐 명신산업의 영업이익률과 또 추가 모델 수주 가능성 꼽아주셨는데 사실 뭐 명신산업은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조금 더 내용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명신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핫 스탬핑 방식으로 이 철강을 찍어내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테슬라 이제로 가는 이제 물량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로 높아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명신산업이 두 개의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10%대를 찍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 4,39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77억 원, 전년도 4분기 매출액은 4,655억 원이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479억 원이 됐습니다. 원래는 분기당 영업이익이 이제 200에서 300억 찍던 회사인데 이렇게 높아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현대기아 생산량이 회복이 됐고 미국 공장 납품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 쪽도 늘어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이제 미국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미국 쪽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 쪽에서의 이제 납품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이런 높은 외양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더불어 운반 보관료도 하향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명신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객사들의 생산량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공급 차질은 완화되어 가면서 현대기아 생산량은 높은 한 자릿수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인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텍사스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가세가 되면서 3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하더라도 뭐 올해 매출액은
2.82조 원 정도 될 것이고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1,7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징 스타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추가 모델 수주 가능성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미 어제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올해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이제 주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파트가 있겠죠. 경쟁 심화로 이제 우려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흔들려 왔었습니다. 최근에 납품 단가 하락 이슈만 없었으면은 이제 고객사의 생산량이 함께 증가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새로 출시되는 모델에 있어서도 추가 수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신 산업이 사실 요즘에 주가가 좀 핫하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10% 정도 하루에 좀 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9% 정도 좀 올라왔는데 현 시점에서 바로 담아도 좋은 가격일까요? 현 시점에 있어서는 급등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이슈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살짝은 낮아진 가격, 현재 가격이 비슷하긴 한데 매수 가격이 22,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로서는 3만 원을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선정 이유라고 해서 사실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PER과 PBR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낮은데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가 이제 8배에서 9배 정도가 됩니다. 과거 평균의 12배 정도를 보여받았는데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죠. 양호한 수익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평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3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9.4%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 두 분기 연속 10%대를 기록했었고 또 높은 성장성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성장률도 33%를 기록하고 있죠. 수익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때 평균 P 12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이라고 해서 차트의 지지선이 돼줬던 가격대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경민 차장의 라이징 스탁 파이넴텍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폴더블 관련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했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힌지 모양이 기존의 이제 U자형에서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좀 바뀌면서 그런 단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제 출하량 그리고 가격 모두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KH 바텍이 먼저 간 것 같은데 이 파이넴텍은 어떤 매력이 좀 있는 걸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외장 힌지는 KH 바텍이 좀 가져가고 있고요. 내장 힌지는 파이넴텍, 옛날 파인테크닉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된 기업이죠. 이제 작년에 이제 10월달에 10,000원에 이제 인적 분할이 된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강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중국 모델들, 그러니까 오포, 비보, 뭐 샤오미, 뭐 또 삼성도 대여섯 개 정도로 좀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출하량은 늘어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이제 내장 힌지 모듈이 조금 더 비싼 납품가를 받을 수 있는 물방울 형태로 좀 바뀐다면 질과 양 모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신모델이 좀 나오면서 약간의 시장의 관심들이 좀 모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좀 횡보하고 있었던 그런 주가에는 좀 관심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뭐 모든 종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목표가보다는 이제 손절가죠.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지켰던 그런 지지선만 뭐 유지하는 거를 좀 가져가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신모델이 나오는 하반기부터는 추세를 그리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뭐 매물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가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내후년 그런 실적을 좀 감안하고 다른 부품사들의 좀 멀티플을 감안했을 때는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파이넴텍 14,000원까지 보자라고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라이징 스탁 내용들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전략 잘 정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원화성 올라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소식에 캐나다 몰디브된 광개발권 지분 21%를 가지고 있는 대원화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강세 보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보합권으로 내려왔네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FSM입니다.
FSN의 관계사 메이크어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계약을 체결한 위너뮤직과 공동사업 협약을 맺은 점이 부각됐습니다. 오늘 12%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3.4%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만나보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대외 경제협력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엘살바도르의 교량 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화 엔지니어링이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긍정적 분위기 감돌고 있는데요.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2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네요. 현대 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 크레인 등을 통해서 건설, 재난, 국방 등 종합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9.6% 상승한 8,3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데모입니다. 데모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현대 에버다임이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 데모는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대 상승을 보이면서 14,28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데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압 브레이커 특수장비 부품 업체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데모가 일단 연속성이 나오려면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지금 상한가라고 진입한 모습인데 일단 우크라이나의 정부 대표단 8명 중 8명이 방한을 했죠. 방문을 하면서 이 이슈에서 이제 그 제1 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재건하게 되면 1,200조 원 정도 되는 사업 규모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다수 기업들이 꼭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긴 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도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향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재건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전쟁 일단은 종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휴전이 접종이 되든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슈가 계속 데모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조금 단발성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그래도 기대감이 막 있지만 이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나는 거, 곧 끝날 것 같더니 이런 심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 기대 심리는 내일 기술적인 차트 잠깐 보시면 설명드리면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기대 심리를 차트에 보여주시면 상승이 시초가 출발이 작년에 이 기대 심리,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나올 때마다 시초가가 10% 이상 떠서 시작한 적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가 10% 이상 떠서 시작하면은 빠지는 게 아니라 흔드는 과정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기대 심리 때 시초가가 10% 이상이 뜨진 않고 보통 6, 7%, 8% 정도였거든요. 내일 시초가가 정말 10% 이상을 점프해서 움직일 때는 부담스럽지만 한 번은 더 15,000원, 16,000원을 시도하는 액션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내일 만약 근데 결과적으로 종가가 갭상승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그 연속성은 데모는 쉽지 않고 결국 16,000원, 15,000원대에서 12,000원대 계속 박스에 대한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저는 확률적으로 내일 시초가가 14,500원 이상에서 떠 시작하면은 15,000원대를 한번 올라가다가 저항에 대밀리면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모멘텀의 연속성이 이어지려면 내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의 거래 종가 그리고 내일장 시초가 잘 확인하셔서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대원화성도 보겠습니다. 캐나다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캐나다 관련돼서 이제 몰디브덴이라는 거 있지. 이 원소기호가 M5인데 42번 기호인데 몰디브덴 이제 텅스텐하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이 몰디브덴에 대한 광 개발권을 아주 오래전에 2007년도에 18억 원어치 투자를 해놨습니다. 지분율은 21%. 규모가 뭐 180억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적지만 금액은 투자 금액이 작지만 지분율이 21%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원화성이 알려진 거죠. 원래 대원화성은 이제 인조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내장재 쪽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근데 내장재 관련돼서 움직임보다도 이거에 대한 이슈인데 내일이요.
오늘 음봉의 최고점이 나온 자리가 3,570원인데 이게 강하게 슈팅나 종가를 장악해버리면 요 이슈가 가벼워 보이긴 한데 히토리오 중국에서 금지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는 있다. 단 내일 그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좀 더 눌리는 과정, 흔들리는 과정을 관망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온도 차이 확실합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4% 약간 올라오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고 선전지수는 0.12%로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0.7% 상승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 산시정 시안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간 초월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 강화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서둘러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현대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상승 마감한 독일 닥스 지수, 오늘도 그 상승을 이어받아서 1.05%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캬크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랑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캬크 지수 0.7% 상승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IRA 대응 성격의 녹색산업법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녹색산업법안은 배터리나 풍력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25%에서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유럽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돌려보시면서 포트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